뭐 그런 데가 되고 안 오늘 강의 BJT 렉처 노트 세 번째 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챕터 11장의 후반부에 나오고 주로 PN 다이오드에서 난 아이디어란 현상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 얘기도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이 BJT,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BJT가 있으면 주로 이제 증폭기에 적용될 때 커먼 이미터 구성을 많이 떠서 증폭에 활용이 됩니다. 이 커먼 이미터 하면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저기 이미터 쪽 정션은 포워드 바이어스, 컬렉터 쪽 정션은 리버스 바이어스 걸어서 이렇게 동작을 시켰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뭐 브레이크 다운이란 얘기가 나오니까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머리를 떠올려 보면 뭔가 왜 P형과 N형 사이 전압의 차이가 꽤 커질 때 보통 리버스 바이어스를 굉장히 세게 가하면 어느 순간 뻥 하고 전류가 와장창 터지는 거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럼 BJT는 그렇게 리버스 바이어스를 세게 거는 케이스가 뭘까를 떠올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커브부터 봅시다. 이게 출력 전압이죠. 커먼 이미터 구성도일 때 컬렉터에 나오는 전류가 이제 출력단에 물릴 테니까 출력 전류고요. X축이 이 이미터가 커먼이니까 얘 기준으로 컬렉터 전압이니까 이것도 출력 전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출력 전류고 이쪽은 출력 전압이에요. 출력 전류, 출력 전압 곡선은요. 이걸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아웃풋 특성 곡선이다. 아웃풋 캐릭터리스틱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 캐릭터리스틱이 트랜지스터니까 아웃풋 캐릭터리스틱의 기본은 여기 세츄레이션 전류가 계속 흘러주면 돼요. 문제는 이 전압을 계속 키우면 계속 갈 거냐? 아니란 얘기예요. 브레이크 다운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 브레이크 다운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를 해봅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전류가 스물스물 늘다가 어느 순간 뻥 하고 이렇게 터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느는 거는 펀치스루 때문이고요. 확 느는 거는 에벌렌치 현상 때문입니다. 뭐 결론부터 일단 기억하기 좋으라고 얘기를 한 거고 실제 여기 그래프를 봐도 적당히 늘다가 샥 하고 늘어나는 파트가 보일 겁니다. 여기도 적당히 늘다가 와장창 늘어나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커먼 이미터 구성도에서 하이 아웃풋 볼티지 이게 뭔가 뻥 터지는 거니까 리버스 바이어스 PN 다이오드에 세게 걸어가지고 브레이크 다운 될 테니까 잠깐만 BJT면 P-뿔 NP인데 이게 커먼 이미터 컨피그레이션의 어 저기 액티브 모드 동작이니까 이쪽은 포워드 바이어스고 이쪽 정션이 리버스 바이어스니까 여기 얘기하나 보다라고 이제 느낌이 올 거고 그러면 여기가 컬렉터고 이쪽이 베이스니까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에 리버스 바이어스를 세게 간다는 건 이미터 기준으로 이미터와 컬렉터 사이의 전압을 계속 올려주면 근데 요 이미터와 베이스는 입력 전압이 되어서요. 요거는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얘는 일정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VBC를 세게 파지티브 걷는 건데 B가 N형이고 C가 P타입이니까 이 PN 다이오드 입장에서는 N에다가 더 양의 전압을 세게 가는 거죠. 그게 아웃풋 특성 곡선의 우측으로 가는 방향일 겁니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컬렉터 정션의 리버스 바이어스를 더 세게 거는 효과가 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두 가지 있을 거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펀치스로 에벌렌치 때문에 출력의 전류값, 즉 컬렉터 커런트겠죠? 증가합니다. 이게 메커니즘 중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전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이제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펀치스루입니다. 아까 아웃풋 특성 곡선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게 스물스물 올라가는 요 얘기입니다. 이쪽이 컬렉터 정션 쪽이죠. CB니까 컬렉터 베이스 공표층인데 이게 W가 이게 0이 됐다는 거는 베이스의 쿼자 뉴트럴 영역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버스 바이어스가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 리버스 바이어스를 너무 세게 걸어서요. 공표층이 베이스 쪽을 다 점령해버린 겁니다. 물론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도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려서 아주 작지만 공표층이 있긴 한데요. 이 이미터 베이스 사이의 전압은 일정하게 유지하고요. 이게 입력단이라서 출력단의 전압을 확 늘리면 왜요? 출력단의 이 전압을 지금 증가시킬 때 무슨 일이 출력 전류에 일어나는지 보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를 확 늘리는 효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 대로 2m 베이스 이상한데 이거 잠깐만요. 왜 EB라 되지? 못하네. 이거 C다 C. CB. 2m 베이스와 컬렉터 베이스의 공핍층 영역이요. 베이스 안에서 얘입니다. 요 부분하고요. 요 부분하고요. 터치 만난다는 겁니다. 그죠? 요 지점에서 만났죠. 그래서 QNR 영역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정션에 바이어스가 인가됐을 때 전자는 홀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해하는 툴이 X 방향을 따라서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밴드 다이어그램을 뭐 그냥 P형이고 가운데 N이고 이쪽은 또 P니까요. PN 다이오드 그리고 이쪽은 NP 다이오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컨덕션 밴드고 밸런스 밴드고 이쪽이 이제 그 F 뭐라고 할까요? 이미터죠. 이쪽에 이제 전압을 인가한 거겠죠. 여기도 전압을 인가하고 그다음에 컬렉터 쪽은 상대적으로 이제 기준 전압 하나 잡혀 있을 거고요. 베이스 쪽은 얼마 잡혀 있을 거고. 그래서 PN만 그려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을 거고. 그다음에 NP니까 이렇게 생겨 있겠죠. 이제 NP잖아요. PN이고 이 둘을 이제 더하면 되잖아요. 얘랑 얘랑 더하면 그래프 뭐 이런 대충 이런 식일 거예요. 그죠? 물론 이건 이제 진짜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N이니까 원사이드니까 여기는 위로 볼록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로 볼록만 남는 커브일 겁니다. 그 다음에 N형 쪽에 쭉 갔다가 여기 2m고 이쪽이 베이스겠죠. 여기 P뿔 여기는 N형. 그 다음에 컬렉터 쪽은 뭐 N-라고 합시다. 아니 P-라고 합시다. 연하게 도핑됐으니까. 그러면 연하게 도핑된 쪽으로 밴딩이 많겠죠. 그러면 N형 쪽은 아래로 볼록 요 정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P형 쪽으로 불룩하게 해서 많이 가야 될 겁니다. 많이 가서 그 다음에 플랫하게 갑니다. 대충 느낌은 알겠죠? 어떻게 그렸는지. 이쪽은 그냥 위로 볼록만 있을 겁니다. 위로 볼록만 있을 거고 이쪽은 여기 잘라서 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아래로 볼록 나머지는 위로 볼록인데 위로 볼록이 많겠죠. 이게 도핑이 연하니까요. 뭐 이 정도로 스케치를 하고 제대로 잘 그려진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봅시다. 문제는 여기가 W라고 했는데요. 여기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에 여기 사이에 전압을 VBC를 계속 크게 올린 거죠. 그러면 공핍층은 더 밖으로 나가겠죠. 우리 뭐 컬렉터 쪽은 관심 없고 베이스 쪽 쳐다보면 이게 안으로 자꾸 밀고 들어오면 이렇게 퍼 들어와서 결국은 터치하게 될 겁니다. 이쪽에 있는 공핍층하고 만납니다. 그럴 때 밴드 다이어그램은 터치한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날까요?를 고민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요 실선이요. 이제 진짜 딱 터치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꼭지점 보이세요? 밑에 만나는 거? 색깔 좀 바꿔서. 여기는 지금 플랫한데요. 요게 좀 안으로 더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바로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위로 볼록 뭐 이렇게 가겠죠? 이게 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터치하고 가는 그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이 그림이 이게 이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를 위로 볼록을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놨어요. 자, 어쨌건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전압을 더 가는 겁니다. 즉 VBC죠. 그 VCB는 음이니까 여기 절대값 씌워놓은 거고요. VBC든 CB든 컬렉터 정션에 리버스 바이어스를 세게 가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여기 지점이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양단의 밴딩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게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실선에서 점선으로 이렇게 밴드 다이어그램이 바뀝니다. 이게 가져오는 의미는 여기 P형에 있던 이 2m에 있는 홀이 이렇게 인젝션 되어서 베이스로 들어간 다음에 결국은 이 컬렉터의 정션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컬렉터에 도달하잖아요. 물론 이럴 때 베이스 요 안에 있는 이 전자랑 리컴비네이션 안 되고 잘 살아가는 정도를 이미터 efficiency, 감마라는 지표로도 표현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W가 0이 되는 순간 이게 내려앉기 시작한다는 건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진다. 즉, potential barrier to hole injection이니까요.
이쪽에 있는 PN으로 넘어올 때 여기 있는 홀이 이쪽으로 갈 때 느끼는 장벽 자체가 추가적으로 더 붕괴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래 여기 홀이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는 이 2m 정션에 포워드 바이어스를 얼마나 걸어줬느냐에 의해 결정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액티브 모드로 동작할 때 포워드 바이어스는 VEB는요. 셋, 정해진 값이에요. 근데 이 뒤쪽에 정션에 VCB 값을 올리기 시작했더니 이게 망가지기 시작해요. 여기 장벽이. 그 말은 P형에 있던 2m에 있던 홀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유효하게는 입력의 전압값이 바뀐 셈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얘기보다는 결국은 원인 제공자가 뒷단에 있는 컬렉터 정션 쪽에 리버스 바이어스를 많이 가한 거니까 이 뒤에 걸어진 이쪽 단의 전압에 의해서 2m에 넘어오는 홀의 양의 변화를 준 겁니다. 좋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방금 전에 한 말 잘 떠올려 보세요. VEC인데요. 결국은 VEB 더하기 VBC인데 얘는 셋된 값이고 얘가 지금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면. 그러면 출력 전류 값은 분명히 일정하게 유지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올라가면 2m에 있던 홀이 좀 더 쉽게 베이스로 가요. 그러면 출력단의 전류값도 올라가겠죠? 그러니 이게 스물스물 올라가요. 뭐에 따라서요? VEC가 올라가면서 달리 말하면 VBC가 올라가면서 달리 얘기하면 컬렉터 정션에 리버스 바이어스를 세게 가하면 가할수록 출력단의 전류가 늘어나요. 이 늘어나는 이 델타 값 차이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요 부분이요, 요 부분. 여기에 장벽, 홀이 느끼는 potential barrier to hole injection. 2m에서 베이스로 넘어오는 이 홀이요, 느끼는 장벽은 오롯이 2m 베이스 사이의 포워드 바이어스 값에 의해서 결정, 즉 여기 셋된 값에 의해서 정해져야 마땅한데 그게 이상적인 트랜지스터인데 지금 상황은 뒷단에 있는 여기 전압을 좀 너무 과하게 올렸더니 이게 2m에서 베이스로 넘어오는 놈이 영향을 받아요. 그 결과값은 컬렉터에 도착하는 이 홀이 더 늘어서 전류의 값이 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트랜지스터라고 하면 자고로 두 개의 터미널 사이, 2m와 컬렉터 사이에 흐르는 이 전류는 둘 사이의 전압차 VEC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단자에 흐르는 1번과 2번 사이에 흐르는 전압, 그 전류의 값은 제3의 전압값이나 제3의 전류값에 의해 결정된다는 게 이상적인 트랜지스터의 모습인데 지금 이 펀치스루라고 하는 현상, 즉 EB와 CB의 공핍층이 터치되는 순간 2m에서 베이스로 넘어오는 홀의 양이 컬렉터 쪽의 정션의 전압을 얼마나 가했느냐, 즉 끝단이죠. 2m 컬렉터 사이의 전압에 의해서 2m에서 컬렉터로 가는 전류의 값이 결정되는 마치 저항스러운 현상이 생기죠. 이 저항이 있으면 양단의 전압값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값이 결정되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난 아이디얼한 현상입니다. 아이디얼한 트랜지스터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컬렉터 쪽에 전압을 많이 가하니까 그런 일이 절대 안 생긴 줄 알았더니 생깁니다. 그러면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라고 물으면 베이스를 길쭉하게 와이드하게 설계하면 되겠죠. 안 만나게 하면 되잖아요. 터치돼서 생긴 거니까 터치 안 되게 하면 돼요. 근데 베이스를 실컷 좁게 설계하는 이유에 대해서 앞선 강의에서 많이 얘기했죠. 트랜지스터의 증폭률을 올리는데 중요한 베타값 늘리려고 베이스를 줄입시다. 이런 얘기 떠들었는데 난 아이디어란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QNR 영역을 베이스에 이거 늘려야 되네? 와이드 베이스가 필요하네요. 이런 데서 이제 소자 설계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할 겁니다. 모든 게 뭐 하나 좋아지면 뭐 이게 좋아질 거야. 끝이 아닙니다. 어딘가에서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 부작용을 지금 하나 본 겁니다. 네, 질문은 왜 해? 잠깐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 아래로 볼록입니다. 아래로 볼록. 이게 P 뿌리고 이게 N이니까요. 네, N형 쪽 연하게다 아래로 볼록 있습니다. 네, 아래로 볼록. 아까 전에 위로 볼록이라고 설명한 것 같습니다. 네, 정정합니다. 자, 계속 갑시다. 에벌렌치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슬라이드의 제목에 붙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그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미 사실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브레이크다운 현상을 할 때 에벌렌치 브레이크다운이라는 걸 공부했고요. 물론 P형과 N형 양쪽이 다 진할 때는 P뿔, N뿔 접합일 때는 터널링에 의해서 브레이크다운도 일어난다고 학습했었으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P 플러스 N, P 마이너스 접합을 가지는 BJT에서는 그 어디에도 양쪽이 다 진하게 접합이 된 PN 다이오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터널링 얘기는 여기서 언급조차 안 될 거고요. 에벌렌치만 나올 겁니다. 그럼 에벌렌치가 P 플러스 N 플러스일 때 어떤 거였지라고 떠올려 보면 P형과 N형 사이에 리버스 바이스를 어마무시하게 가해서 이렇게 밴드 밴딩을 확 시킨 다음에 P형 반도체에 있던 소수 캐리어인 전자, N형 반도체에 있던 소수 캐리어인 홀은요. 이 공표층 엣지에서 디퓨전 랭스만큼 떨어진 고영역 안에 존재하는 녀석들은 확률적으로 50% 확률로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갑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 10개가 있으면 그중에 확률적으로 5개는 이 디플리션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 없이요? 여기 있는 홀, 다수 캐리어와 리컨비네이션 되지 않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층 엣지에서부터 원 디퓨전 랭스만큼 떨어진 곳이니 디퓨전 랭스의 의미가 리컨비네이션 되지 않고 소수 캐리어가 다수 캐리어와 만나지 않고 재결합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 평균 거리를 디퓨전 랭스를 했으니 이 분명히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오면 여기에 오르막 방향으로 전기장이 있습니다. 고로 콩콩콩콩 하면서 가는데 문제는 이 밴드 밴딩이 워낙 심해서요. 조금 이동하는 한 다음에 충돌 나서 툭 떨어질 때 잃어버리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값이 밴드갭의 1.5배 정도 되면 EHP,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를 뜯어낼 수 있는 만큼의 에너지다라고 예전에 학습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이용하면 한 개 들어가면 2개 만들어주고 2개가 또 각자 하나씩 뜯어와서 4개, 8, 16, 32. 뭐 이런 얘기들을 예전에 에벌렌치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BJT에서도요. 언제요? VEC를 강하게 걸 때 이때 이 의미는 VEB는 셋 유지하면서 VBC를 이거를 올리는 거죠. 즉 컬렉터 정션 쪽에 리버스 바이스를 더 세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장표에 있듯이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밴드 밴딩이 일어나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웬만하면 에벌런치 안 생기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 들어가면 콩콩콩콩 해서 하나 나와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하나 들어갔는데 2개 나오는 게 문제죠. 그 현상이 지금 여기 네모 2번으로 여기 EHP 생기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여기 글을 써왔으니까 하나씩 읽어봅시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날 만큼 에벌렌치 현상이 일어날 만큼 밴드 밴딩이 충분히 일어나 있다라고 합시다. 이때 홀이 주입이 됩니다. 베이스 안으로요. 그게 0이라고 표현된 이 녀석인데 여기 있던 홀이 이쪽으로 오겠죠. 왜냐하면 여기 정션은 포워드를 걸어놓은 상황이니까요. 그런 다음에 그게 결국은 수집이 되겠죠. 어디서요? 베이스 컬렉터 정션 요 안쪽으로까지 밀려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여기 베이스 영역은 설계를 좁게 해서 대부분의 홀들이 여기 많고 많은 전자랑 리컨비네이션 이거 안 일어나고요. 충분히 그대로 빠져나갈 만큼 네로 베이스로 설계했습니다. 즉 이미터 이피션시를 굉장히 높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여기 이제 재차 설명했지만 몇 가지 홀들은 그래도 이제 들어와서요. 충분한 에너지를 가져요. 뭐 할 만큼? EHP를 발생시킬 만큼. 들어온 놈 중에 충돌을 누구는 요만큼만 가서 충돌 나고 또 어떤 놈은 꼬작 요만큼 가서 여기서 충돌 나고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떤 놈은 좀 멀리 가서요.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잃어버려서 얘는 충분히 여기 있던 전자를 뜯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전자 생기고 여기 홀 하나 뜯어오는 거죠. 요런 모습을 그림을 그려둔 게 네모 2번입니다. 네모 1번을 들어와서 네모 2번 보이죠? 여기 홀이 이렇게 가고 요 홀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여기 1번 홀, 1번 홀인데 얘는 2번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2번 홀, 1번 홀이 또 달려가면 아마 2번이 4번 만들고 1번이 3번 만들어서 1, 2, 3, 4 그래서 4개가 이쪽으로 또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롭게 제너레이션된 일렉트론과 홀들이 생길 텐데 일단 여기 일렉트론 요 위에 있는 요 놈이요. 요 놈만 봐도 얘는 요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베이스 쪽으로 끌려가서 쿵쿵쿵 하면서 떨어져 내려갈 겁니다. 문제는 뭐 이쪽으로 홀이 많이 생기는 건 알겠는데 이쪽으로 전자도 흘러오잖아요. 전류는 이 방향으로 IN이가 됐건 I 홀이 됐건 그죠? 홀은 이쪽, 전자는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전류는 반대 방향. 둘 다 컬렉터 전류를 늘리는데 기여할 겁니다. 근데 요 놈이 또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 전자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베이스 영역에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한 효과가 나서요. 여기 포텐셜 장벽을 또 낮춰줘요. 얘가 낮아지면 얘도 낮아질 거 아니에요? 밴드갭은 유지되니까. 그럼 뒤에 있던 이 홀들도요. 이 장벽이 낮아져서 또 더 들어가요. 이런 걸 이제 피드백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죠? 여기서 홀이 하나 들어갔어. 이렇게 간 다음에 혼자 조용히 사라지면 아무 일이 없는데 여기서 그냥 가지 않고 EHP가 생겨서요. 홀이 하나 더 와서 이쪽에 전류가 더 흐르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 전자가 가만히 거기 머무르지 않아요. 전기장이 있으니까. 이놈도 와요.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의 장벽을 낮춰요. 이걸 낮춘다는 건 여기 최초로 주입됐던 홀 입장에서 걔가 애당초 처음에 갈 때 느꼈던 장벽보다 더 낮아지는 거죠. 낮아져요. 더 많이 가겠죠. 한 개 가다 두 개 가죠. 두 개 들어가니까 여기서 EHP 또 더 생기겠죠. 그럼 전자 더 만들어져요. 그럼 또 내려와서 또 여기 장벽 낮춰요. 그럼 여기 낮아지니까 아까 두 개 가다가 세 개 들어가요. 이 일이 계속 뱅글뱅글 돌면 네, 파지티브 피드백이 걸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 시스템이 불안정해진다고 제어공학에서 설명을 합니다. 제어공학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리도록 설계를 해야 안정된 시스템이 나오는 거죠. 엘리베이터 타보면 네거티브 피드백이 잘 가동합니다. 1층에 있다가 5층까지 올라가면 5층에 멈출 때는 서서히 엘리베이터가 멈추도록 만들죠. 엘리베이터가 파지티브 피드백이 걸린다는 뜻은 네, 천장 뚫고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면 머리에 확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내부에서 생겨요. 언제 생기죠? VEC를 강하게 걸 때 또는 VEC가 더 세질 때입니다. 왜냐하면 VEB는 셋으로 일정하니까요. 이 포워드는 일정한데 이쪽을 점점 크게 걸었더니 생기는 이슈입니다. 뒤에 있는 이런 식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네, 그냥 요 현상만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이게 뭐하고 연관되냐면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그 이상적인 다이오드 컵은 이렇게 하는데 이 어플라이드 전압이 작을 때는 이렇게 좀 많이 흐르다가 요 구간 있다고 했잖아요. 그 스몰 포워드 바이어스 걸리면 실제 다이오드 방정식에서 얻은 커런트보다 뭔가 추가로 더 흐릅니다. 라는 얘기했고 그때 이렇게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 때 아직 포워드가 충분치 않아서 N형 쪽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 위쪽에 있는 놈은 잘 넘어가요. 근데 아직 밑에 가득 있는 놈은 아직 포워드 바이어스 좀 약해서 얘네들 아직 못 가요. 홀도 마찬가지. 여기 있던 홀들이 위에 있는 홀들은 금방금방 다 가는데 요 놈들은 아직 포워드 바이어스가 충분치 않아서 이게 가려다가 빠꾸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다이오드 공부할 때는 네, 뭐이 얘기가 다 맞는데 실제로 얘네들이 뭐 빠꾸만 하느냐 이 홀들도 빠꾸하고 전자도 빠꾸만 아니라고 했죠. 요 공필증 안에서 전자하고 홀이 만나요. 그래서 이쪽으로 커런트 패스가 생긴다 하고 여기를 리컴비네이션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해서 IR 값이 있다라고 예전에 설명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딱 그 얘기입니다. 언제요? 로 EB일 때, 즉 BJT를 증폭기로 동작시킬 때 입력단에 이쪽이 베이스고 저기 이미터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 이쪽을 쓰죠. VEB 이 전압값을 입력 전압을요. 너무 작게 걸어주면 낮은 수준으로 걸어주면 BJT의 동작 특성이 아이디얼한 트랜지스터 동작이 안 나와요. 이거 왜 사람들이 입력 전압 낮추는지 아세요? 파워 작게 쓰려고요. 네, 증폭기의 파워를 줄이고 싶어서 입력 전압의 DC 전압을 낮춥니다. 그러면 트랜지스터가 트랜지스터로 동작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물리적인 원인이 뭐냐? 리컴비네이션 커런트 때문입니다. 다이오드 공부할 때 했던 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돌아갑시다, 이제. 이상적인 다이오드 해석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상적인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이 출력 곡선이요. VEC, IC, 출력 전압, 출력 전류입니다. 이상적인 트랜지스터면 포화 전류가 잘 흘러야 되는데, 요걸 깜빡한 거예요. 이상적인 트랜지스터 해석할 때 thermal RG current in emitter collector junction입니다. emitter junction, collector junction이니까 P 불 N P 마이너스가 있으면 요쪽이 emitter junction이고 요쪽이 collector junction이잖아요. 요 내부에 있는 recombination current, 요 내부에 있는 recombination current는 이거 다 PN 다이오드니까 다이오드 해석 이상적인 다이오드를 끌고 들어와서 트랜지스터 해석하니까 이상적인 TR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할 때 제가 단 한 번도 여기 내부에 리컴비네이션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여기 있던 홀이 이쪽으로 잘 넘어갈 거예요.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올 거예요. 그 사이에 여기에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마치 다이오드 해석할 때도 처음에 PN 다이오드 있어요. 양단에 홀이 이쪽으로 가고 전자가 이쪽으로 와요. 근데 여기에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한 적 없듯이 이것도 그래 다이오드도 아니 트랜지스터도 그랬어요. 그러니 이미터에 있던 홀이요. 이렇게 베이스로 넘어갈 때요. 넘어가는 요 순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어요. 넘어가요, 일단. 그 다음에 요 베이스 영역 안에서, 즉, 거세 뉴트럴 영역 안에서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랑 넘어온 홀이랑 리컴비네이션 안 되면 좋겠어요 하면서 네로 베이스 얘기로 끌어갔는데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 정션 쪽이에요. 요 사이에 정션 쪽. 여기에 이미터죠. 홀이죠. 여기는 전자죠. 이미터 에피션시 공부할 때 딱 요만큼만 공부했어요. 근데 한 가지 미싱한 전류 성분이 있어요. 바로 이 컨비네이션 커런트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미터 이피션시 표현할 때요. 요 부분을 무시를 하고 싶으면 PN 다이오드에 이미터 베이스에 포워드 바이어스를 충분히 걸어주면 돼요. 즉 요 다이오드로 돌아오면 VAI가 있으면 요 구간에 들어가도록 하면 돼요. 근데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전압을 너무 약하게 걸어서 목적은 트랜지스터 파워 줄이려고요. 증폭기의 파워 소모량 줄이려고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하면 이미터 에피션시가 리컴비네이션 커런트를 더 이상 무시하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터 에피션시는 감소해요. 이게 트랜지스터 설계할 때 이미터 베이스 좀 낮춰서 뭐 파워 좀 회로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미터 베이스 좀 낮추면 안 돼요? 낮춰보세요. 그러면 아마 증폭률 떨어질걸요. 베타까지. 왜냐하면 감마하고 베타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 이유가 리컴비네이션 커런트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여기 쭉쭉 다 쓰여져 있습니다. 읽어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다이오드 얘기 그대로 확장하는 겁니다. 다이오드 또 기억나죠? IVA가 있으면 이상적인 다이오드 커브가 있는데 포워드 바이어스가 스몰, 작을 때는 요 리컴비네이션 IR 있다 했잖아요. 잘 맞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게 과연 계속 이렇게 갈 건가? 아니라고 했죠. 가다가 이렇게 저항처럼 변한다 했습니다. 이 역시 이렇게 강한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린다는 거는 강한 포워드 바이어스 P-N P-에서 이쪽이죠. 여기 2m 베이스. 여기 포워드 바이어스 하이 VEB니까 포워드 바이어스 세게 가해보자고 이거 생길 텐데 여기 배웠던 게 아마 시리즈 저항 이슈 하이 레벨 인젝션 얘기 나옵니다. 단어 보세요 여기. 딱 등장하죠? 등장하죠? 친숙할 겁니다. PN 다이오드 공부만 잘해두면 BJT는 그냥 공으로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BJT 해석으로 들어가서 좋아요. 컬렉터의 이 전류값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는 이런 하이 레벨 인젝션 시리즈 저항 때문에 내 BJT에 뭔가 손상이 가네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근데요. 이 식을 자세히 다 설명하려고 가지고 온 건 아닙니다. 일단은 하이 레벨 인젝션이 일어나면 컬렉터 단에 흘러야 되는 전류값 자체가 손해를 보겠죠. 전류가 덜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IC 값에 손해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냥 IC 컬렉터 전류 값에서 그 손해 생긴다는 걸 그냥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냥 식만 하나 갖다 놓은 겁니다. 요 얘기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컬렉터 단에 전류가 꽤나 많이 흐르면 이게 PN 다이오드에 포워드 바이스 세게 걸 때의 상황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증폭도 생각만큼 일어나지 않는다. 또 하나가 시리즈 장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실제 전압값이 있는데요. 이상적인 전압값이 요만큼 프라임이라 붙일게요. 이게 진짜 정션에 인가되는 거예요. 우리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도요. 여기 양단에 내가 이렇게 VA를 가하고 여기에 전압을 정션에 VJ라 했으면 VJ가 VA랑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VA가 생각보다 크면 이쪽으로 흘러들어간 전류가 생각보다 커져서 요 QNR 영역에 I 곱하기 여기 QNR 영역이 가지는 저항값 시리즈 저항을 곱하면 이게 델타 V 전압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델타 V하고 정션의 전압하고 합쳐야 내가 인간 전압 VA잖아요. 전류가 얼마 안 흐를 때, 즉 포워드 바이스 별로 안 높을 때는 이게 거의 0이라서요. 내가 인가한 전압이 정션이에요. 정션에 인가된 전압이에요. 똑같은 위치로요. 2m하고 베이스 사이에 내가 전압을 외부에서 인가했어요. 그러면 2m 베이스의 그 정션에
굳이 표현하자면 정션에 진짜 인가되는 전압. 제일 안 하고 책에서는 프라임이라고 썼습니다. 진짜 네트로 정션에 인가되는 전압이랑 내가 인가한 왼쪽의 전압이랑 같아야 돼요. 근데 실제 하이 VEB PNE에서 요 PN 다이오드의 포워드를 2m 베이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요 전압차를 굉장히 높여주면 하이 VEB가 되면 이게 높아지면 실제 정션에 인가되는 전압으로 100%다 가지 않아요. 마치 요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델타 값이 생겨요. 어디서요? 여기랑 여기요. 그러면 2m 베이스로 단 여기랑 여기 사이에 저항값이 있을 거예요. QNR. 근데 주로 2m는 좀 두툼해요. 베이스는 네로우 베이스를 만들어야 TR 그 성능에 좋다고 배웠잖아요. 좁으니까 이놈이 저항이 제일 커요. 그래서 뒤에 플러스로 델타 V를 붙는데 얘를 주로 베이스 전류에다가 베이스의 저항값 요게 RS에 해당하여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시리즈 저항값에 해당하는 걸 여기는 스몰 RD로 표현했고 전류값은 베이스에 흐르는 거를 이용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2m의 전류하고 여기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하고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이게 다르니까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는 P에서 N으로 전류값은 단 하나잖아요. 얘는 IE가 IB 더하기 IC가 되니까 그 영역에 해당하는 전류값만 써서 델타 V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VEB는 네트로 정션에 인가되는 전압 더하기 이 시리즈 저항 성분 때문에 생기는 전압 강화값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트랜지스터 이 BJT 트랜지스터에서 이 출력 곡선 IC, VC가 있을 때 얘는 결국 VEB 더하기 VBC인데요. 아까는 요거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공부했다면 이번에는 얘를 좀 올려서 그러니까 구동할 때 애당초 입력 전압값을 좀 높게 설계한 케이스죠. 이 바로 앞 슬라이드는 얘 자체를 너무 낮게 설계하면 아마 감마가 훼손되고 베타가 훼손됐었고요. 이번에는 이 VEB 자체를 높이면 역시나 베타가 훼손돼요. 그래서 베타는 딱 그 뭐랄까요 스위트 스팟 다이오드로 따지면 요 구간에서 이상적인 다이오드랑 실제 다이오드가 잘 맞았던 스위트 스팟이 존재하죠. 이 테니스 라켓이 이렇게 있으면 요 한가운데 여기에 테니스 공이 맞아야 제일 잘 나간다고 알려져서 이걸 스위트 스팟이라고 해요, 영어로. 그런 동작 영역이 존재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뒤에서 건멜 플랫 뭐 이런 걸로 표현을 할 겁니다. 베타 값이 이 베타가 내가 인가하는 입력 전압, 베타가 내가 생각하는 VBC 또는 그냥 VEC 전체로요. 출력 전압 대 베타, 입력 전압 대 베타.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또 이쪽 베타를 놓고 이쪽을 입력 전압, 출력 전압 놓고 그리면 안 좋다가 좋아지다가 안 좋아져요. 요 구간에서 이렇게 전압을 세팅해서 증폭기로 써야 되겠구나 하는 뭐 그런 그래프도 나옵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다음 PN 다이오드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슈 하나만 더 추가로 설명할 겁니다. 지금 뭐 사실 하이레벨이나 시리즈는 PN 다이오드에서 본 현상을 BJT에 긁어온 거고요. 요 마지막에 있는 커런트 크라우딩 얘는 좀 별도로 설명을 합시다. 이거는 BJT 구조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BJT 단면 아마 지난 시간에 간단히 한번 설명한 적이 있긴 한데요.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시간이 허락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 두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요게 웨이퍼, 요게 웨이퍼예요. 웨이퍼 단면입니다. 웨이퍼 뒤로 이렇게 있을 겁니다. 요게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PMP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에 P타입 실리콘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가 2m입니다. 그래서 P뿔, N, P 이런 형태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면 얘기했잖아요. 이 N형 반도체 전압 외부 시그널을 웨이퍼 바닥에 줄 수도 없고 뭐 하니까 항상 위에 주잖아요. 여기 메탈입니다. 메탈하고 반도체 접합을 할 때 오믹 컨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진하게 도핑해야 됩니다. 네, N형이지만 이 윗부분은 진하게 도핑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 컬렉터 영역도요. 어딘가에 여기다가 P 플러스를 만들어서 위로 메탈에 연결합니다. 이게 이제 VC 라인, 이건 VB 라인이 되겠죠. 2m는 뭐 원래 진하니까 여기다 그냥 메탈 바로 붙이면 됩니다. 이 실제 모습은 뒤에서 다시 보여줄게요. 원래 여기다 폴리실리콘 깔고 뭐 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게 이제 메탈 V 2m 라인일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커런트 크라우딩.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게 2m랑 베이스 사이에 전압을 세게 거니까 여기랑 여기입니다.
즉, 요 둘 사이의 전압을 생각보다 높게 인가하는 건데 입력 전압을 높게 거는 거죠. 이럴 때 결국은 여기 있던 홀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던 거는 요렇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전압을 더 세게 걸면 많이 넘어가겠죠? 근데 이쪽으로도 넘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홀이 방출이 될 겁니다. 그럼 방출된 홀이 여기 베이스 영역을 여기 있던 전자랑 만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여기 있던 전자랑 안 만나고 ሾ 피해서 이렇게 다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컬렉터에 딱 수집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는 여기 모여서 이쪽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이 엣지. 이게요, 이렇게 직선이 있고 수직으로 빠져나가면 뭐 그다음 빠져나갈 때는 요 사이를 또 뚫고 빠져나가면 돼요. 근데 여기 코너가 있으면요, 요렇게 빠져나가는 성분이 있으면 여기서 야 나도 좀 가자, 나도 좀 가자. 여기서 이제 그 마틀레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요런 데서 이제 열이 발생. 너무 많은 홀들이 모여서. 그래서 여기 커런트가 크라우드하다는 뜻이 뭔가 북적북적대고 막 어, 번잡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커런트가 크라우딩 되면서 열이 발생해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고온 영역이 되어서 전류가 잘 안 흘러요.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언제요? 포워드 바이어스를 너무 세게 걸면 하이 VEB를 가해주면 너무 세게 안 걸면 이런 일이 가시화되지 않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세져요. 그래서 이 부분 엣지 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걸 이제 소자 설계 엔지니어들이 저걸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뭐 그런 설계도 있습니다. 이런 거 공평하게. 그럼 제일 좋은 거는 원이네, 원. 반원 구조로 만들면 나가는 거는 방사 형태로 나가니까 프론트 크라우딩이 생길 일이 없겠죠. 문제는 정션을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챌린징한 공정 기술이긴 합니다. 뭐 그리고 공정에 대한 자세한 건 다음에 또 공정과 소자 설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합니다. 자, 건멜 플랫까지 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지겠습니다. 어, 요 건멜 플랫이라는 단어는 BJT에서 쓰는 얘기입니다. 이 모스 FET 공부할 때는 건멜 플랫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의미적으로는 이 건멜 플랫에 매칭되는 커브가 있긴 있습니다. 모스펫에서. 그건 나중에 학습합시다.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건멜 플랫인데요. 건멜 플랫이 뭐야? Y축 보면 이거 출력 전류죠. 출력단에 있는 전류입니다. X축은 뭐야? VDE인데 이게 이제 책에서 PNP로 설명을 하다가 NPN으로 좀 바꾸려고 그럼 PNP일 때는 입력 전압이 VEB인데요. NPN이 되면 VBE가 됩니다. 네, 이게 서로 컴플리멘터리하고 서로 보수 관계입니다. 이게 0이면 1이고 1이면 0이고 하니까요. EB면 B이고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P면 N이고 N이면 P고 뭐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VEB 대신 VBE로 바꿉니다. 그래서 B가 더 전압이 높습니다. MPN에서 입력단의 전압은 VBE가 될 거고요. 그때는 이쪽입니다. 이쪽이 포워드 걸립니다. 네, 그림 그려줄게요. PNP 놓고 뿔따구고 이쪽은 NPN인데요. 이쪽이 뿔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면 얘는 여기가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입니다. 뭔가 다 미러링 되는 느낌이죠. 거울처럼. 네, 서로 비교하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PNP, BJT고 이게 NPN인데요. 이쪽이 포워드 걸리잖아요. 이번 이쪽이 포워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베이스하고 이미터가 있으면 VBE가 이게 양수가 나와야 이게 액티브 모드에 동작합니다. VBE가 양수가 나온다는 뜻은 PMP 공부할 때 이미터 베이스 VEB가 양수일 때 얘기하는 거구나. 이해하면 되니까 이걸 이제 거꾸로 PMP일 때는 VBE로 맞춰 쓰자면 음입니다. 그래서 MPN으로 서술된 책들을 보면 VB가 양이다. 입력 전압이 양이다. 근데 나중에 이거의 반대 타입인 PMP BJT는 입력 전압이 음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VB가 음이라고 N이 음수고 P가 양수니까 포워드 바이어스네. 그럼 홀이 이렇게 넘어가네. 이러면은 또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물리 현상을 이해하는 거는 PMP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중점적으로 끌고 들어온 거고 비에레 선생님도 여기부터 출발했는데 어떤 다른 디바이스 책들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회로를 좀 더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싶은 교수님들은 이거부터 출발해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뒤따르는 N타입 모스 FET에 매칭되는 N타입 NPN BJT거든요.
그래서 입력 전압이 양일 때, 엠모스가 뭐 전압이 양일 때, 뭐 이런 얘기들하고 매칭이 돼서 요걸 가르치기도 합니다. 뭐 요게 왜 양이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썰을 풀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NPN에서 요 뒷단에 있는 겁니다. 이게 요 때는 컬렉터 베이스 이미터 순서입니다. NPN이 NPN BJT면 D가 플러스다. NP는 P 플러스다. 우리 요 앞쪽만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뒤집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건벨 플랫이 뭐냐? 출력 전류를 입력 전압에 대해서 그린 겁니다. 입력 전압을 얼마로 아까 전에 세팅한다 했잖아요. 요 정도의 세팅해서 출력을 살펴보면 돼요. 그럼 아까 전에 그린 그래프는 VEC의 IC 출력 전압이죠. 요렇게 된다 했잖아요. 요 커브 하나 얻으려면 VEB는 예를 들어 0.6V라 합시다. 그럼 VEB를 0.4 해놓고 출력 커브 그리면 요렇게 나올 거예요. 서로 다른 커브가 나옵니다. 0.4V일 때. 요때나 둘 다 증폭되는 정도를 같게 만드는 게 바람직해요. 지금 보면 0.6이나 0.4일 때 이 베타 값을 보면 요 차이가 베타인데요. 여기 IB하고 우리 베타의 정의가 IB분의 IC라 했잖아요. 차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0.4는 0.6 오케이예요. 문제는 오늘 공부한 대로 이 입력 전압을요. 아주 낮게 low VEB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NPN으로 바꿔서 low VBE로 바꿔놓은 거예요. 하이 가면 하이 VEB로 가면 또 아까 말한 하이 레벨 인젝션, 에벌렌치 뭐 이상한 일, 시리즈 저항, 커런트 크라우딩이 생기죠. 그래서 이쪽 단에서는 아까 출력단의 전류값이 제대로 안 나온다라고 했고요. 스몰 포워드 바이어스 걸었을 때는 리커미네이션 전류 때문에 베이스 단의 전류가 꽤나 더 늘어나는 효과가 납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더 내려가야 되는데 안 올라오고 요만큼 갭이 생기. 이게 리커미네이션 전류값이에요. 그래서 출력 전류하고 입력 전류를 같이 그리고 Y축, X축에는 출력 전류, 입력 전압 이렇게 그린 이 그림을 건멜 플랫이라고 하고요. 이 건멜 플랫을 통해서 이 베타 값이 눈에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뭐에 따라서요? 입력 전압을 얼마 때리면 베타 값 얼마구나. 그래서 여기서 예의주시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여기 딱 잘라서 여기서부터 한 대충 이 정도? 여기가 스위트 스팟입니다. 여기 안에서는 베타 값 안 변합니다. 입력 전압을 이 정도 건드려도요. 증폭률에 훼손이 없습니다. 굉장히 아이디어란 PR로서 동작합니다. 이걸 우측편에 베타를 기준으로 출력 전압 여기 Y축을 X축에 놓고요. 요 차이값 베타를 각각의 요 케이스마다 여기 베타 값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요 케이스로 가면 여기 베타 값 얼마, 요로 가면 베타 값 얼마, 요쪽에 가면 베타 값 거의 없겠죠. 계산한 거예요. 해보면 이렇게 평평한 지점이 생깁니다. 바로 요 구간에 출력 전류가 나올 수 있도록 트랜지스터를 설계하고 회로도 트랜지스터 하나만 쓰진 않잖아요. 트랜지스터 여기 또 있고 또 쓰기도 하고 캐스케이드로 연결하기도 하고 할 때 이런 모든 트랜지스터의 출력 전류 값이 요 스윗스팟 범위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건멜 넘버로 들어가야 되는데 건멜 넘버도 할 얘기가 많으니까 한 5분만 머리를 식히고 건멜 넘버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잠깐 머리를 식혔을 테니까요. 건멜 넘버에 대한 얘기로 갑시다. 건멜 넘버를 아까 몇 번째 전 강의에 제가 그 뭐죠? 감마 지금 이 슬라이드 없는데 감마, 베타, 알파 이런 거 막 그 NI 그다음에 뭐 DE, DB 뭐 W 쓰고 농도 쓰고 막 이런 것들로 꽉 채워져 있는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 들어 있는 거 기억할 겁니다. 그 외우기가 되게 어려웠을 텐데요. 이 건멜 넘버를 이용하면 건멜이가 겁나게 쉬워요. 이 건멜 넘버 이용하면 되게 외우기 쉬워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요. 자, 가봅시다. 일단은 뭐 이런 가정을 하면 균일하게 도핑이 된 베이스. 솔직히 요즘에 베이스를 너무 좁게 설계해서 뭐 도핑을 안 유니폼하게 하는 게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건 유니폼하게 도핑이 된 베이스가 있고 밴드갭 내로잉은 일단 무시하겠다는 거는 도핑 농도를 진하게 하면 밴드갭이 좁아지죠. 그러면 인트린직 캐리어 농도값이 증가하는데 일단 그런 영향은 없는 수준까지만 도핑하자. 한 10에 20승까지만 뭐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자, 그럴 때 이 베이스 영역이 가지는 건멜 넘버가 있습니다. 뒤에 뭐 이미터 건멜 넘버도 있고 컬렉터 건멜 넘버도 있고 영역별로
건멜 넘버를 가져서 넘버스입니다. 한꺼번에 얘기해서 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건멜 넘버 db분의 mb 더하기 mb 곱하기 w인데요. 이렇게 외우라고 하면 머리에 안 들어오니까 빨간색으로 여기 나옵니다. 다수 캐리어, 이 베이스니까요. 베이스에 다수 캐리어에 총 들어가 있는 도우즈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면적당 개수는 도우즈라고 표현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도핑 농도에다가 베이스의 그 가로축 방향이죠. 이게 PNP가 있으면 요 가로축 방향만 있으면 이 세로의 이 단면적 A는 계산을 안 한 거니까 이게 농도가 NB잖아요. 농도라는 거는 불순물의 개수를 단위 부피당 넣은 건데 거기에다가 W, 그러니까 W는 단위가 센티미터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나면 면적이니까 단위 면적당 불순물의 개수예요. 보죠? 그거를 도우즈라고 합니다. 얼마나 단위 면적당 불순물을 넣었느냐. 농도는 단위 부피당 불순물 개수고 도우즈는 단위 면적당 개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우즈를 divided by diffusion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우즈 나누기 디퓨전 상수입니다. DD죠, DD.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예전에 머리에 암기를 했는데 어쨌건 도우즈를 디퓨전으로 나누는 게 건멜 넘버의 실체입니다. 근데 그 개념만 딱 하나만 외우면요. 베이스의 건멜 넘버는 뭐지? 베이스의 도우즈양 얼마예요? 베이스의 농도에다가 베이스 영역 곱하면 되겠죠. 혹. 그러면 단위 면적당 불순물 개수 나오죠. 걔를 베이스의 디퓨전 상수로 나누어요. 그 건멜 넘버의 2m 건멜 넘버는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쓰겠네요. DE, NE 하고 뭔가 베이스 폭에 해당하는 뭔가 거리의 개념이 들어오고 진짜 그럴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일단 요렇게 정의하고요. 베이스는 이 가운데 끼인 영역이라서요. PMP에서 요 안에 베이스 영역 W를 금방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자, 이제 뭐 요 컬렉터랑 이미터 쪽도 다 정의를 내릴 건데 그쪽에 쿼자이 뉴트럴 영역 폭이 어떻게 되는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컬렉터 커런트 이거 길쭉하게 뭐 심지어 네로우 베이스일 때 하이퍼코사인 대입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썼었거든요. 여기서는 그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려 있고 이 뒤에 사실은 더하기 뭐 블라블라해서 VCB가 들어가 있는 놈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리버스니까 그냥 다 무시해가지고 간단하게 포워드 바이어스가 인가된 커런트 값에 의해서 컬렉터 전류가 결정된다 라고 쓴 건데요. 이 식을 유심히 보면 건멜 넘버가 숨어 있습니다. 본대로 DB 내리잖아요. 밑으로 이렇게 DB 얘예요. 얘가 요거잖아요. 그래서 GB분의 QA NI 제곱입니다. 요때 요 NI 제곱도 사실은 베이스 쪽이냐 컬렉터 쪽이냐 이미터 쪽이냐 되게 중요한 숫자이긴 한데 우리가 밴드갭 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뭐 다 실리콘이니까 NI 값 하나로 통일해서 식을 굉장히 단순화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어쨌건 요게 들어갑니다. 자, 이 컨셉을 이해하면 앞에서 배웠던 이미터 에피션시 식이 이런 식으로 복잡하거든요. 못 외워요. 외우기 진짜 쉽지 않아요. 일단 밴드갭 내용이 없다고 했으니까 인트린식 캐리어 농도는 같겠죠. 네. 그럼 이거 그냥 약분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MBW 보이고 여기 DB 있죠. 요 녀석만 해서 GB로 써요. 그 다음에 요 D를 분모로 내리면 여기 나누기 D가 되니까 요 보이죠? 요 WE 프라임이 2m 쪽에 그 쿼자인 뉴트럴 영역의 폭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요 G로 바뀌어요. 이렇게 하고 봤더니 2m 에피션시는 건멜 넘버만 잘 알면 풀 수 있는 거네 라는 개념입니다. 이러면 여기서부터 반대편으로 이렇게 식 유도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덜러덩 이것만 외워보세요 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외우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요거를 외우면 이쪽 가는 거는 내가 뭐 문제에서 내가 그런 암기형 문제는 절대 시험 문제 내진 않지만 뭐 나중에 뭐 꼭 풀어서 수식을 외워야 되는 일이 생길 때 건멜 넘버로 외우세요. 반만은 1 더하기 G 이것도 어떤 책에는 분자 분모니까요. GBE 뭐 이렇게 쓰는 책도 있어요. 그러면 GB 나누기 G이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더 외우기 쉬울 겁니다. 감마만 하지 말고 뭐 딴 건 또 안 하세요. 베타 하나 할게요. 베타. 뭐 감마하고 베타만 하면 나중에 알파하고 알파 DC하고 알파 T는 감마에서 베타에서 다 유도가 되니까요. 베타도 식을 찾아보면 그때 이렇게나 길었어요. 그때 한 가지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게 이 W가
베이스의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디퓨전 랭스보다 네로우 베이스니까 요렇게 설계할 거라서 얘는 0에 가까우니까 뺍시다. 뭐 이런 얘기 정도까지 했지만 여전히 이 시기 외우기 힘들었을 텐데요. 일단 네로우 밴드갭 네로잉 현상. 네. 밴드갭 네로잉 현상 없다고 치면 얘는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도 또 건멜 넘버 하나, 이쪽으로도 또 하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만 되고 나면 방금 전에 이미터 에피션시는 1 더하기 얼마라고 했냐? GB, GE 이거 했잖아요. 이 보이세요? 여기 요거 역수죠? 베타분의 1. 그럼 베타와 감마 사이의 관계도 식 완성된 겁니다. 몇 가지 가정이 들어갔죠. 뭐 밴드갭 내로잉 현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ni 값이 이게 서로 같다라는 가정만 해버리면 어, 트랜지스터의 중요한 지표인 베타, 알파, 알파 T, 감마 이거는 건멜 넘버로 겁내게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룰 아래쪽에 있는 거는 책에도 나오는데요. 보통은 이제 PMP 구조에 대해서 이거 바로 뒷슬라이드에 마던 진짜 현재 반도체 회사에서 쓰고 있는 BJT 스트럭처인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BJT 구조를 공부하기 전에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현재 이렇게 만들어진 BJT를 볼 때 이 컬렉터 쪽 한번 보세요. 컬렉터. 여기에 요 위치나 요 위치나 요 위치나 도핑 농도가 같을 수 있을까? 베이스도 여기랑 심지어 이쪽 좌측 우측도 농도가 다 같을까? 이게 이제 공정 기술의 문제인 거죠. 일단 소자 해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핑 농도는 유니폼하다라고 했으나 안 유니폼할 수도 있겠죠. 보통은 안 유니폼하게 만들어지는 게 일상다반사인데요. 그래서 이 베이스의 농도, 이미터의 농도가 유니폼 안 하면 아까 전에 저기 건멜 넘버 GB, G 쓴 거 그렇게 해도 돼요? 라는 얘기거든요.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 이 짝대기 세 개죠.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 여기 나옵니다. 베이스니까 도핑 농도가 유니폼하지 않으니까 아마 도핑 농도별로 캐리어 인트린식 캐리어 농도도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반영하고 여기 농도도 X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표시된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농도가 바뀌면 기억나죠? 모빌리티 바뀌고 아인슈타인 관계식에 의해서 디퓨전 상수도 바뀌죠. 그래서 디퓨전 상수도 또 X에 대한 함수, 위치에 따라 농도가 다르니 X에 대한 함수니 디퓨전 상수도 위치의 함수입니다. 이제 0부터 W까지도 요 이제 위치에 따라 공필층에 그 베이스 영역이 있으면 베이스의 여기 안에 농도가 이쪽이랑 1, 2로 서로 다르면 이쪽에 뭐 만드는 요 공필층의 폭도 뭐 위치마다 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화된 식으로 이렇게 확장한 것도 있습니다. 뭐 그냥 참고 삼아 보라고 한 거고 나는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이겁니다. 나중에 회사에 가서 공부를 하면 회사 가서도 계속 공부하겠죠. 새로운 기술 공부해야 되니까. 이 깊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뒤에 있는 이 얘기입니다. 여기. 요 웨이퍼 표면을 기준으로요. 아랫방향, 뎁스. 보면 이제 2m 나오고 그다음 베이스 나오고 컬렉터 나와요. EDC 순서로 만들어지는데 잠깐만요. 여기가 표면이면 여기 2m 베이스 컬렉터 나올 겁니다. 2m는 P형이죠. 이렇게 가파르게 여기서 끝나야 돼요. 베이스는 이렇게 도핑될 겁니다. 컬렉터는 웨이퍼 기판을 쓰기 때문에 유니폼하게 도핑이 된 웨이퍼를 제공받아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핑의 농도를 2m 베이스 컬렉터별로 뎁스에 따라 생각해 보면 요 면적 있잖아요. 요 면적 계산하는 게 요 건멜 넘버 계산입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 에어리아. 이렇게 도핑 농도를 위치에 대한 함수로 그림 그리는 걸 우리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도핑 프로파일이라고 했거든요. 결국 도핑 프로파일이라는 데이터를 받아서요. 면적을 계산하는 거는 BJT에서 건멜 넘버를 계산하는 거하고 씁니다. 이 인사이트를 주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보통 소자 엔지니어들 이런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맨날 도핑 프로파일 보는데 건멜 넘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고 있네. 답이 있네요. 이 면적을 늘리세요. 그럼 건멜 넘버 늘 거잖아요. 하면, 왜요? 이거 이식 몰라요? 안 배웠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나온 출신 대학을 이제 욕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학부 때 그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 왜 그러세요? 우리 학과 학생들은 제발 가서 배운 적 없다고 책임을 나한테 묻지 마세요. 스스로 공부하면 됩니다. 네. 가르쳐 준 거 없는데 시험 범위 아닌데 왜 냅니까? 하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프로의 세계는 다르잖아요. 자,
여기까지 했고 마던 NPN BJT 스트럭처로 갑시다. 이거 다음 것까지는 꼭 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7분 남았다. 네. BJT 구조도인데요. 앞에서 간단한 구조만 설명했는데 여기는 이제 요 기판이 있습니다. P타입 기판이 있고요. 기판이 있고 여기에다가 일단은 딥 트렌치를 팝니다. 요 안에 SiO2를 넣어서요. 다른 BJT 뭐 다른데 여기도 만들고 요 멀리 어딘가에도 BJT들이 다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 서로 전기적인 아이솔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트렌치를 파서 이렇게 절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딥 트렌치가 보일 거고요. 사실은 요거는 단면만 보고 있는데 이걸 위에서 내려다 보면 아마 이쪽에 이미터 있고 요렇게 베이스 있고 컬렉터가 이렇게 있으면 요런 BJT 두 개가 서로 안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영역, B금친 영역이 다 이 딥 트렌치입니다. 이게 딥 트렌치가 그러니까 이게 설명 이게 2차원이라 하기 힘든데 이게 우리 보는 화면 보는 눈앞으로 툭 튀어나와서 한 바퀴 뺑 돌려서 이 화면 안쪽으로 쑥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특징을 같이 보면서 BJT 구조를 설명할게요. 일단 여기 가장 상층부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이요. 그 P 플러스 영역이 될 거고 2m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2m 전압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요. P 플러스하고 메탈하고 그냥 붙이면 끝날 것 같은데 여기 한 가지 더 개입하는 게 있는데 바로 폴리실리콘입니다. 요건 이제 NPN이니까 여기가 P뿔이 아니고 N뿔이겠네요. N뿔. 왜 폴리실리콘을 쓸까요에 대한 얘기는 바로 뒷슬라이드에 나옵니다. 폴리실리콘을 2m에 쓰면 생기는 장점. 여기 보세요. 원래는 여기 올 실리콘이었는데요. 2m를 실리콘으로 나누고 이 위쪽을 폴리실리콘, 안쪽은 크리스탈 실리콘을 씁니다. 요 케이스가 딱 여기 나오죠. 어디 말하는데 여기 밑은 크리스탈 실리콘, 이 크리스탈 실리콘 웨이퍼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여기는 크리스탈 실리콘을 새까맣게 칠한 거. 여기는 크리스탈 실리콘 쓴 2m고요. 요 위쪽이 폴리실리콘을 쓴 2m입니다. 폴리실리콘은 웨이퍼 위에 증착하는 기술들은 뭐 많이 알려져 있고 값싼 공정입니다.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쓰면 BJT에 뭐가 도움이 되는데요는 뒤에서 설명할게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구나. 자, 그다음 요 N 플러스 바로 밑에 이제 P 타입 베이스가 오는데 얘는 약간 베이스는 좁아야 좋습니다. 많이 배웠었고요. 얘를 전기 신호를 주기 위해서 양단에 이렇게 P 플러스를 치는데요. 이게 셀프 얼라인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2m를 만들고 나면 요 패터닝만 하고 나면 그 옆에 이렇게 도핑 때리면 이 베이스 2m를 기준으로 좌측 우측에 베이스의 컨택이 만들어지니까 셀프 얼라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쪽에 또 어차피 여기 폴리실리콘 깔아야 되니까 여기도 폴리실리콘을 같이 깔아서요. 나중에 베이스 컨택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요게 얘는 어디 연결되는데 요게 삥 뒤로 돌아서요. 이렇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걸 위에서 내려다 보면 요게 2m면 베이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AA 프라임으로 단면을 요 그림에 보고 있어서 이쪽에 얘는 어디로 가는데요인데 이쪽이 여기고요. 이쪽 삼각형이 여기입니다. 네. 그죠? 그다음 베이스까지 했고 그다음 그 밑에 이제 N타입의 컬렉터가 있고 이 컬렉터는 연하게 도핑이 되니까 저항이 커지는 이슈가 생긴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랑 병렬로 패러렐 병렬 연결 배웠죠. 저항이 이게 10kΩ이에요. 이거 1옴 달아요. 그럼 이거 전체의 저항은 작은 놈보다 더 작아져요. 그 원리입니다. N- 컬렉터는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맞죠? NPN에서 뿔 따고 마이너스 이거 필요해요. 해야 돼요. 물론 아까 설명한 대로 이쪽을 2m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필요해요. 이래야 올바른 BJT가 나와요. 근데 부작용은 저항이 너무 커요. 그래서 병렬로 서브 컬렉터라는 걸 만들어 줍니다. 대신에 얘는 도핑을 진하게 해서 저항을 낮춥니다. 이 느낌 오죠? 이게 10K이고 이게 1옴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서브 컬렉터의 표면까지 이렇게 뚫어서 여기에 컨택 저항을 그러니까 컬렉터의 전압원을 넣습니다. 이게 현재 쓰고 있는 NPN BJT 스트럭처입니다. 베이스 좁게 폴리실리콘 2m 왜 쓰는지는 뒤에서 설명할 거고
그러니까 셀프 얼라인된 형태로 베이스 컨택 만들고 그다음에 라이틀리 도프드 컬렉터가 얘입니다. 이거 연하게 도핑한 거. 그다음에 그 밑에 진하게 도핑한 서브 컬렉터가 들어간 여기 에피택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P타입 기판 위에 이거를 길러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겁니다. 결정 성장 기술인데 크리스탈 실리콘이 우리 공유결합 다이아몬드 스트럭처 공부했잖아요. 요렇게 손에 한 개씩만 공유결합 팔이 뻗어놓은 요 위에다가 실리콘 이렇게 올릴 수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불순물을 하나씩 도너, 아세나이드 하나씩 잡아넣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결정을 성장시키는 기술이 에피텍시 기술인데 공정 시간에 더 자세히 공부하길 바랍니다. 그다음 쉘로 트렌치는 얘기했죠. 전기적으로 주변에 있는 BJT와 절연하기 위해서 쓰는 것. 폴리실리콘까지 맙시다. 결국 다 못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시험에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거 공부했어요. NPN이지만 우리는 여태까지 PNP를 공부했지만 NPN이라고 합시다. 이쪽이 2m니까요. 그러면 베이스에서 이쪽에 있던 홀이 이쪽으로 좀 넘어올 거고 2m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확 주입돼서 죽지 않고 홀이랑 안 만나고 계속 가서 여기로 오겠네요. 그 얘기예요. 그때 우리 프로파일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프로파일 델타 소스 캐리어 농도 이쪽 2m는 N형이니까 P죠. 이쪽은 N일 거고요. 뭐 이런 거 계산했죠. 소스 캐리어의 그 프로파일 X 방향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딱 계산했었잖아요. 해보니까 베이스는 리니어 펑션이었고 2m는 충분히 와이드하면 이게 이렇게 엑스포넨셜 타입으로 갈 거예요. 이쪽은 리버스가 걸리니까 요 0에서 안 끝나고 밑으로 앉고 얘도 이렇게 오다 밑으로 꼭 빠지고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TMP 대신 NPN으로 바꿔서 약간은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뭐 프로파일 모양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 2m도요. 굉장히 위에다가 내가 이게 결국 폴리실리콘을 증착해서 만드는 거니까 두께에 의해서 2m의 쿼제 뉴트럴 영역이 결정될 겁니다. 근데 여기 폴리를 쓰면 하나 더 좋은 이점이 얘입니다. 얘. 2m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연속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2m의 출발점이 여기가 뭐랄까요? 여기 2m 전압이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전류가 가잖아요. 여기 전류 값이나 폴리실리콘에 흐르는 2m 전류나 크리스탈 실리콘에 흐르는 전류나 앞에 슬라이드로 잠깐 돌아가면 요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나 요쪽을 여기나 폴리실리콘에 흐르는 전류나 크리스탈 실리콘에 흐르는 전류나 같아야 되겠죠. 전류값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이 만족돼야 됩니다. 디퓨전 커런트. 이게 E1, E2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요겁니다. 이쪽을 E1이라고 이쪽을 E2라고 했을 거예요. 2m를 영역을 구분을 해서 각각의 영역에 디퓨전 커런트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 디퓨전 커런트 식이잖아요. 단위 전하량의 디퓨전 상수에다가 프로파일을 한번 미분해서 도핑 농도가 기울어진 정도 그거잖아요. 이렇게 식을 해서 이 꼴 세우면은 식이 요거에 대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다 제끼고 QQ는 날리고요. 이렇게 되는데 요거가요. 아인슈타인 관계식에서 요거잖아요. 보세요. 이쪽이랑 이쪽의 모빌리티 값이 과연 같을까요? 얘는 크리스탈 실리콘이고 얘는 폴리실리콘이에요. 폴리실리콘은 다결정이라서 전자가 이동하는데 방해물이 많습니다. 크리스탈에서는 전자나 홀이 이동하기 좋아요. 모빌리티 값이 크리스탈이 커요. 그걸 이해한다면 이 값은 절대 1이 아니겠죠? 절대 1이 아니다는 거는 그 액세스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2m 1번 영역과 2번 영역에서 기울기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폴리실리콘을 바깥쪽에 증착하면 기울기가 서로 이렇게 비틀어져요. 여기서는 하나의 싱글 기울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기울기가 달라요. 이거 하면 뭐가 좋은데요?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이미 이쪽에 있던 게 일로 넘어가서 쌓여서 빨리 안 빠지고 천천히 빠지게 하려면 이 기울기를 높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탈 실리콘과 폴리실리콘이 이렇게 적절하게 배합을 했더니 2m 쪽에 여기 요 기울기를 공정 기술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2m를 쓰면 2m 커런트, 뭐 2m 이피션시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데 끝내줍니다. 그래서 요 얘기 마지막으로 끝냅시다. 요게 기울기를 이렇게 reduced 슬롭을 쓰면 뭐가 도움이 되느냐? reduced carrier 인젝션입니다. 이거 지금 2m니까요. 베이스에서 여기 있던 소스 캐리 이쪽으로 안 넘어오면 좋겠어요. 그죠? 2m 쪽에서만 이쪽으로만 가면 좋겠고 이쪽으로는 안 오면 좋잖아요. 안 오게 하기 위해서 이 기울기를 눕혀버립니다. 그러면
와서 못 가요. 잘 못 빠져요. 왜냐하면 이 기울기가 누워 있어서 전류가 잘 안 흐르죠. 이 기울기에 의해서 디퓨전 커런트 정해지잖아요. 안 가요. 잘 안 가요. 이쪽으로 잘 안 흘러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폴리실리콘을 뒤에 깔아버리면 기울기 차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넘어오면 기울기 차가 크니까 디퓨전 커런트가 확확 흘러요. 그죠? 근데 폴리실리콘을 까니까 기울기를 요렇게 꺾어버려서 여기서 넘어오는 캐리어가 이쪽으로 잘 못 가요. 이 원리를 이용하면 여기 있는 슬롭을 줄이니까 캐리어 인젝션, 베이스에서 2m로 가는 겁니다. 이걸 줄일 수 있게 되죠. 이러면 2m에서 베이스로 가는 건 끝내주게 잘 가는 거죠. 그 말을 달리하면 감마 값을 늘리는 겁니다. 2m 에피션시를 늘릴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소자 설계 기술이 아니에요. 공정 설계로부터 그러니까 소자 설계 하시는 분이 야 여기 기울기를 좀 끝내주고 이렇게 할 수 없을까 했더니 공정 엔지니어가 그거 가능해. 폴리실리콘으로 하면 돼. 요게 핵심 아이디어였어요. 지금은 이미들 잘 알고 있는 기술이라 마던 MPN BJT 구조에서 폴리실리콘을 이렇게 증착하는 게 당연시 되고 있지만 처음에 나온 거는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이미터를 탑재한 BJT가 그냥 BJT보다 훨씬 좋습니다. 까지만 설명을 했고 이 있는 거는 건멜 넘버인데요.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 멋진 그림도 있고 한데 혹시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보세요. 원래 이 HBT까지 해서 강의를 끝내면 좋았는데 오늘 강의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요거는 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준비 잘 하도록 하세요.